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소설은 박정선 작가님의 향기를 품다인데요. 오늘의 소설은 한 아버지가 지켜낸 사과 상자 속에 담긴 슬프고도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 재산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의 마지막 향기까지 조용하지만 깊게 스며드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소담 낭독 소리에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향기를 품다. 박정선 단편소설. 마루에 서서 바라보면 동네 앞 버스길이 보였다. 버스에서 내리고 타는 사람들까지 환히 보였다. 순범이 아버지가 죽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멀리 내다보지 않았다. 한쪽 다리로 질퍽거리며 버스길까지 나가는 것도 불편하거니와 가슴이 막막하여 가까이 다가가기 싫었다. 언제부턴가 시골에서도 장의차로 장례를 치른 추세라 짐짝처럼 관이 버스 밑바닥에 실려나가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루에 서서 몰래 엿보듯 바라보면서 몇 번인가 눈을 질끈 감았다. 순범이 아버지의 하소연이 생각난 탓이었다. 아들 둘이 모두 서울에서 공부해 서울 시민이 된 탓에 순범이 아버지는 죽기 전 1년 동안 서울에서 두 아들네를 오가며 산 적이 있었다. 지독한 감옥살이였다고 했다. 철없는 도시 아이들만 시골 아이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서울 노인들도 시골 노인을 무시하더란 것이다. 집안에만 있자니 비좁은 아파트에서 젊은 며느리와 맞대야 하는 심정 역시 못할 짓이더란다. 그러니 갈 데도 없고 있을 곳도 없어 지하철에 뛰어들어 버리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들기가 이사였는데 엉뚱한 지하철 기관사만 놀라게 할 것 같아 그 짓도 못한 채 고향으로 내려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있었다. 자식들도 다 지들 사느라 숨통 막혀. 서울 바닥이 어딘가 용하게 살아가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런 자식들 나무라면 진짜 부모가 아니지럴. 이라고 자식들을 감싸고 나섰던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다시 돌아온 거라며 시골 사람들이 자식들을 나무란 탓이었다. 그는 헛헛한 가슴을 꾹 누르며 순범이 아버지를 태운 장의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장의차가 멀어지고 나자 그는 평소처럼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오고 있었다. 가을이라 걸음걸이가 한층 빨라진 사람들이 동네에서 가장 큰 그의 집 대문 앞을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도 그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며 발걸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습관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식하며 넓은 마당을 둘러보았다. 넓은 마당엔 정갈한 햇살이 가득하고 집안은 지죽은 듯 고요했다. 가끔 TV에 유명한 박사들이 나와 그런 고요가 노인들에게는 가장 나쁜 거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명순이를 의식할 필요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탓이었다. 그는 마당 끝에 역사의 산 증인처럼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쳐다보았다. 가지가 휘어질 지경으로 많던 감이 꼭대기 부분만
드문드문 남아 있었다. 그거라도 남아 있을 때 따먹을 생각으로 몸을 일으켜 장대를 찾았다. 감나무 아래 놓여있던 대나무 장대가 보이지 않아 두리번거리다 광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광에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는 멍한 눈빛으로 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장정 서너 사람이 달려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커다란 담갈색 옹기들이 집안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사수하는 듯 넓은 광을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어머니와 아내까지 내려오면서 매만졌던 옹기들이었다. 그것들이 위안을 주었다. 지금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왼쪽 손 하나로는 뚜껑을 열 수가 없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보얀 먼지가 앉아있는 옹기들이 반짝반짝 윤이 났다. 명순이가 열심히 닦은 표시였다. 명순이는 머지않아 곧 이것들도 제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드나들고 있었다. 아내의 손자국을 어루만지듯 왼손으로 옹기를 더듬어 보기도 하고 손가락을 오그려 쥐고 두드려 보기도 했다. 덩덩 하고 빈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턱턱 하고 무엇이 가득 채워진 소리가 나는 것도 있었다. 옛날 어머니와 아내가 콩이며 조며 갓 지어온 쌀 등속을 동마다 가득 채워두었던 기억이 새로웠다. 그뿐이던가. 늦가을 사과를 수확하면 조합에 넘기고 남은 것은 모조리 옹기에 넣어놓고 겨울을 지나 봄까지 먹어도 끄떡없이 싱싱했었다. 그런 광은 둘러만 봐도 푸짐했었는데 이젠 독과 독 사이에서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와 마치 고대의 냉기서린 유물관을 방불케 했다. 싸늘한 공기가 서서히 몸속으로 스며들자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광에서 나왔다. 햇살이 마루 중앙을 벗어난 것으로 봐 점심때가 지난 모양이었다. 시장기가 들었다. 한쪽 다리를 끌며 이번에는 부엌으로 갔다. 부엌이야말로 옛날과 딴판이었다. 명순이가 추석 무렵에 대공사를 벌여 바닥엔 타일을 깔고 기역자로 싱크대를 설치하고 가스 테이블을 놓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집채만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식탁 등이 들어앉아 아내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린 현대식 부엌이었다. 그릇을 넣어두는 진열장문을 열어보았다. 집안 대대로 쓰던 녹그릇을 빼고는 명순이가 채워놓은 낯선 신식 그릇 일색이었다. 명순이가 이제 안방만 차지할 일이 남았다는 생각을 하자 가슴속이 쓰라렸다. 허탈감이 허리를 꺾을듯이 몰려오면서 시장기를 더욱 부추겼다. 그는 압력밥솥을 열어 밥을 퍼내고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몇 가지 찬을 꺼내 식탁에 놓고 먹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밥을 씹어 삼켰다. 이런 식으로 점심을 먹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먹을 때마다 남의 집 부엌에 몰래 들어와 밥을 훔쳐먹는 도둑고양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쓴 약처럼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아 물을 거푸 마셨다. 다시 마당으로 나와 아래채 쪽을 바라보았다. 500평이 넘는 터에 안채를 중심으로 왼편은 부엌과 광이고 아래채는 작은 방 2개에 대문과 헛간 그리고 창고가 붙어 있는데 누님의 딸인 명순이가 돌봐준다는 핑계로 들어와 살고 있었다. 10년 전 아내가 죽고 나자 집은 텅 비어버리고 말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과수원이며 살림이 절반가량은 건재했던 터라 명순이는 눈에 불을 켜고 들락거리더니
끝내 차고 앉은 것이었다. 그는 명순내가 거처하고 있는 아래채로 향했다. 장대는 분명 그곳 어딘가에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서였다. 사실은 처음부터 아래채로 가고 싶었으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래채에서는 언제나 명순이의 눈빛이 감시견의 눈빛처럼 번뜩이고 있는 탓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안심해도 좋았다. 명순이는 제 시댁집안 결혼식을 하러 포항 시내로 나갔으므로 해질 무렵이나 되어야 돌아올 것이었다. 그는 마치 금기의 비밀을 몰래 훔쳐보러 가듯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아래채 헛간부터 살폈다. 장대는 헛간에도 없었다. 다시 창고를 살폈다. 짐작했던 대로 눈에 대나무 장대가 들어왔다. 장대는 감춰둔 듯 창고 구석자리에 몰래 끼어 있었다. 겨우 장대를 꺼내 들고 나와 감나무 아래 섰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붉은 감이 너무 높이 있어 장대를 잘 다루어야 할 것 같았다. 장대 끝에 쇠갈고리에 감이 달린 가지를 용케 끼워 꺾어야 감을 따낼 수 있었다. 그는 왼쪽 손 하나로 장대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감을 따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한 손으로는 중심이 잡히지 않아 번번이 빗나갔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손은 피로해져 떨림이 왔다. 마비된 오른손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지만 왼손마저도 나이가 들수록 한번 떨리기 시작하면 종잡기 어려웠다. 후끈한 열과 함께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그는 감따기를 포기하고 마루 끝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감은 붉은 빛을 반짝이며 다시 시도해 보라고 용기를 주는 것도 같았다. 헛웃음이 나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몇만 평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먹고 남은 온갖 과일이 지천으로 굴러다녔었다. 적어도 그 가수원이 5토막으로 나뉘어 팔려나가기 전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푸지게 인심을 썼던 일이 떠올라 좌괴감이 몰려왔다. 그는 감 하나 따먹자고 허둥대는 모양이 초라한 생각이 들어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영규 씨 댁인가요? 맞니도. 우체국 택배입니다. 미국에서 주문 택배로 과일을 붙인 건데요. 집에 계실 겁니까?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누가요? 그는 쿵 내려앉는 가슴을 붙잡고 급하게 물었다. 김영남이란 분인데요. 그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해지고 말았다. 여보세요? 집에 계실 거냐고요?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는 몹시 앓고난 사람처럼 간신히 대답을 하고 택배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붙박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이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지구 어느 구석엔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분명했다. 소매 끝으로 줄줄 흘러내린 눈물을 닦고 있는데 대문을 박차듯 열어젖히며 건장한 남자가 과일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누가 보냈다고 했는겨? 그는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보낸 사람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다요. 미국에서 김영남이란 분이 보낸 것이라고. 배달원은 사과 상자를 마루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방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나와 다시 이름을 확인했다. 틀림없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름 김영남이었다. 그는 사과 상자와 이름을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서둘러 한 손으로 사과 상자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썼다. 명순이가 들이닥치기 전에 어서 방 안으로 들여 이불이나 옷가지로 덮어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명순이의 손이 닿는 순간이면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가듯 번개같이 제 방으로 들고 갈 것이 뻔했다. 혹시 일말의 양심이라도 발동한다면 대여섯 개쯤 남겨놓고 몽땅 퍼갈 것이었다. 명순이는 늘 그런 식이었다. 외삼촌, 늙어갈수록 소식을 내야 오래 산다 카대예? 라고 퍽이나 생각하면서 좋은 것은 무조건 제 방으로 가져가 제 가족들끼리만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잘 익은 간만 해도 그랬다. 해마다 가을이면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침을 삼킬 지경으로 주먹만한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명수는 감을 사수하고 나섰다. 그러다가 딱 알맞은 시기에 맞추어 모조리 따내다가는 저하고 친한 동네 여자들에게 인심을 쓰기도 하면서 저희 가족들끼리만 겨울 내내 먹는 것이었다. 왼손으로 끄는 사과 상자는 좀처럼 딸려오지 않았다. 감을 따기 위해 애쓸 때처럼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다시 어지럼증과 손떨림이 일어났다. 그는 수차례 시도하다 힘이 빠지고 말아 사과 상자를 감싸듯 부여안고 주저앉았다. 사과 향기가 아들의 체온처럼 가슴속으로 솔솔 스며들었다. 아들 모습도 사과 향기처럼 피어올랐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아들과 함께 산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까지가 전부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중학교부터 서울로 유학을 시켰고 아들은 서울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방학 때도 겨우 내려왔다가 부랴부랴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간 다음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다. 자식을 높이 공부시킬수록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는 둥.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 서울만 해도 넘친데 해외 유학이니 뭐니 하더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놓쳐버렸다는 둥. 마약을 해서 신세를 망쳤다는 둥에 입방아로 귀에 딱지가 앉은 지 오래였다. 그런 입방아는 명순이가 앞장서서 찌어댔고 명순이는 영남이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도 벌써 눈치챈 일이었다. 사과 상자를 끌어안은 채 허공을 바라보며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아들은 본래 효심이 깊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다고 속으로 내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동네 사람들을 탓할 것도 못되었다. 아들 영남은 10년 전 아내가 죽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 온 적이 없었다.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편지로 소식은 전할 수 있건만 편지도 돈을 보내달라는 것 외에는 감감무소식이었다. 10년 전에 보았을 때도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자 하는 수 없이 온 모양이었는데 먹고 사는지 굶고 사는지 얼굴은 누렇게 떠있고 팔다리는 병자처럼 허약했다. 행여 흙이라도 묻을세라 동동 들다시피 키운 외아들의 몰골은 차라리 보지 않은 것만 못해 아내가 죽은 것보다 더 기가 막혔다.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저 비행기 표 살 돈 좀 주세요 라고 고개를 푹 떨군 것이었다. 그는 아린 가슴을 꾹 누르며 다시 상자를 끌어보았다. 상자는 아까보다 제법 딸려오기 시작했지만 방문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어
멈추고 말았다. 그렇다고 자칫 다치기 쉬운 사과 상자를 엎치락 덮치락 이리저리 굴릴 수도 없었다. 그는 깊이 심호흡을 뱉어내며 명순이의 막내 아들 중학생 경수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경수는 그래도 명순이를 닮지 않고 지 아버지를 닮아 살갑게 구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때가 있었다. 늦가을 해가 산 능선에 걸쳐 있었다. 마루에 서서 버스기를 바라보았다. 경수는 아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햇살이 감나무 꼭대기에 부딪힐 때쯤 수런스런 말소리가 들려오면서 반쯤 열려있는 대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곧 명순이가 들이닥칠 것이었다. 제발 명순이보다 경수가 먼저 와줄 것을 기대하며 사과 상자를 쓰다듬었다. 아들처럼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자꾸 쓰다듬었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길가로 사람들이 자주 지나갔다. 대문을 열어 젖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명순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게 뭔겨? 명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날아오듯 달려들었다. 정말 병아리를 발견한 독수리 같았다. 그는 대답 대신 사과 상자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무슨 상자인데?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겨? 보물 상자라도 되는겨? 명수는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이 사과 상자를 끌어당겼다. 그는 상체로 사과 상자를 덮어 누르며 완강히 버텼다. 이 냄새? 난 또 뭐라고? 사과인겨? 명수는 코를 킁킁대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를 거세게 잡아챘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나가 떨어졌을 그가 끄떡하지 않았다. 이건 천 없어도 안 된다. 무시라? 혼자 다 먹을 작정인겨? 어쨌든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영순이는 잠시 물러나 상자를 유심히 살피다가 김영남이란 이름을 발견하며 눈을 번쩍 떴다. 아이고야, 미국에서 잘난 아들이 보낸 기네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맞니더, 잘난 아들이 아니라 못난 아들이지. 못나도 뒤질이 못난 아들 아인겨. 글쎄, 못나든 잘났든 상관 말란 말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아들한테 꼴난 사과 한 상자 받고 보이 흥감하나 보네요. 사람도 아이지. 수족도 제대로 못 쓰는 지 아버지를 나한테 맡겨놓고 고맙다는 말 이런 방구도 없으니 그기 사람인겨? 명수는 두고 보자는 표정을 지으며 떨어져 나갔다. 그는 더 이상 경수를 기다릴 수 없어 다시 사과 상자를 옮기려고 시도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바람이 어깨와 등에 부딪혔다. 그렇더라도 사과 상자를 마루에 두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방에서 두툼한 겉옷을 가져와 겹쳐 입고 경수를 기다렸다. 명순이가 저녁 밥상을 들고 와 마루에 거칠게 놓고 돌아섰다. 서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명수는 언제나 밥상을 마루에다 탕 소리가 나게 놓고는 가버렸다. 기껏해야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점심은 스스로 찾아 먹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국그릇에서 국이 튀어오를 지경으로 마루에다 밥상을 탕탕 놓았다. 그렇더라도 그 편이 안방을 덜 들락거리게 되어 차라리 편했다. 명순이는 안방에 들어오면 도둑처럼 눈을 두리번거렸다. 몹시 바쁘게 움직이는 눈빛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야심찬 것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구질구질한 것을 방 안에 두고 사니까 외삼촌이 중풍이 일어난 것이라 예. 라고 하면서 반다지며 녹그릇이며 이런저런 옛날 물건들을 제 마음대로 아래채로 옮겨가 버렸고 집안 대대로 물려온 제사용 백자 솔병까지 영남이 대신 제사를 지내준다는 핑계로 차지하고 말았다. 그는 밥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돌자 다시 서가 상자를 움직여 보려고 애썼다. 그때 경수가 들어왔다. 경수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상자에 매달려 애쓰는 그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방으로 드릴까예? 경수는 훌쩍 상자를 들어 방으로 옮겼다. 미국서 영남이 아재가 보낸 기네요. 경수는 상자를 살피며 영남이란 이름을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래, 미국에서 보냈어. 편지도 들었을 깁니다. 퍼뜩 풀어보이소. 그는 차분하게 김영남이란 이름을 다시 읽으며 명순의 말대로 소중한 보물 상자를 열듯이 정성껏 테이프를 한 줄 한 줄 벗겨내며 상자를 열었다. 붉고 잘생긴 서가가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단번에 최상품이란 걸 알았다. 껍질이 거칠고 꼭지 부분이 깊이 들어가면서 살짝 벌어진 두 골 금이가 있었다. 최고의 당도와 탄력을 자랑하는 증거였다. 옛날 만평가수원에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뭐니 해도 과일은 사과가 제일이었다. 같은 수고를 들여 농사를 짓는데도 사과는 다른 과일과 달리 몇 배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정말 잘 익은 서가는 그냥 두고 바라보고 싶을 정도로 냉큼 따기가 아까웠다. 팔기는 더욱 아까웠다. 할아버지, 편지가 있니다. 내가 뭐라 했는겨. 경수가 먼저 편지를 집어내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돋보기를 찾을 동안 경수가 벌써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부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미국에 가고 싶은데 아재한테 나 좀 불러드리라고 해주이소. 우리나라에서 백날 영어 배워봐야 소용없니다. 더구나 이런 시골 구석에서는 우물안 개구릴시더. 그는 미국에 가게 해달라고 조르는 경수를 향해 그러졌구나 라고 큰성으로 고개를 흔들어주면서 아들이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한 것처럼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구나를 되풀이했다. 서가상자를 받고부터는 그는 마을회관 노인정에도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어느 틈에 명순이가 들어와 사과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버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명수는 그가 망령이 들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비참하게 망해간다고 혀를 찼다. 명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루에다 탕 소리가 나게 밥상을 놓으면서 안방을 향해 저거 보라지. 본격적으로 방에 군부를 떼는 날이면 하루아침에 몽창 썩어 나자빠지고 말 거구만. 이라고 노골적으로 사과에 저주를 퍼부었다. 명순이 집에 없는 시간에만 그는 밖으로 나왔다. 감나무 높은 가지에서 아직도 잘 익은 붉은 감이 바람에 끄떡없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텅 빈 늦가을에, 아니 겨울의 문턱에서도 아랑곳 없이 태연하게 제 빛을 자랑하는 붉은 감처럼 영남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치고 들어왔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라는 말이 지금까지의 목마른 기다림을 봄눈처럼 녹여준 듯 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얼굴에 감빛 같은 홍조가 돌았다.
그는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며 애써 마당을 이리저리 걸어보았다. 부지런히 걸어야 해. 우리 같은 늙은이들 관절은 3일만 놀려도 막대로 변해버린다는 거야. 그렇고 말고 어찌됐거나 오래 살아야 영남일 만날 게 아닌가. 그전엔 귀뚱에도 걸리지 않았던 친구들의 당부가 새로웠다. 차츰 바람이 더 세어지고 감나무 꼭대기에서 감이 낭창낭창 흔들리고 있었다. 어쩌면 감이 땅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났다. 이제 붉은 감은 따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나무에 매달린 채로 바라보고 싶었다. 나무 아래 뭔가를 받쳐놔야겠다고 생각하며 마당을 두리번거렸다. 아래채 쪽에 고무대야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가지러 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그때 대문 밖에서 여자들의 수다스러운 말소리가 들려왔다. 노인네가 꼼짝도 안 하고 사과상자만 품고 있단 말이가? 그렇다 카에 꼭 어미개가 막 낳은 새끼들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기라. 갈 때가 다 된 거 아이가. 아직도 하루 세끼밥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가긴. 하면아 아들이 올까 하고 억척으로 그런 거겠지. 올 아들 같았으면 벌써 왔지럴. 오죽하면 지 아버지가 저 모양인데도 꼼짝 못하겠누. 그나저나 경소마에 네 이번 겨울엔 사정 두지 말고 안채로 들어가 차고 앉거라. 중풍 들린 노인네 하나 못 이길 기가? 경수 아바이가 말을 들어먹어야지를. 집구석을 확 뒤집어 버릴 기라고 야단인기라. 안 그랬으면 작년에 차지했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되는 화상인기라. 노인네가 혼자 덩그러니 큰방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보다야 문간채 작은 방에 따뜻하게 있으면 더 편할 낀데. 살면 얼마나 더 살기라고 고집을 부린기고. 우리 고연에서 이름난 경수 어마이 네 무대뽀도 별 수 없는가 보다. 이번 겨울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채로 들어가고 말기다. 두고 보래. 그래, 중풍 들린 노인네가 이긴지 경수 어미가 이긴지 어디 두고 보자. 조만간 이 집이 명순이 차지가 될 거라고 믿는 여자들이 명순에게 아부를 떠는 소리였다. 그는 고무대야를 집어들고 감나무 아래로 돌아왔다. 혹시라도 감이 떨어질지 모를 위치를 가늠해 대야를 놓고 감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말그래. 나도 내 방 뺏기지 않고 잘 견딜 끼다. 여자들이 짓거린 대로 영남은 어쩌면 살아생전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차라리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편이기를 바랐다.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효심 깊은 아들이 아니라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는 불효막심한 아들이기를 바랐다. 돌이켜보면 아들은 미국에서 적지 않은 돈을 수차례 붙여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가수원을 동강내 팔아주면서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어차피 제 것이니 제가 간절히 필요할 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자식도 필요 없으니 그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말렸지만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못 견딜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과수원을 한 토막, 두 토막 동강내 팔 때마다 팔다리나 몸을 떼어 파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윗대 할아버지가 일구어 3대째 물려준 가수원이었고 평생을 바친 땅이었다. 명수는 작심한 듯 거칠고 야단스럽게 떠들며 안채 아궁이에 때 이른 군부를 떼기 시작했다. 군부를 떼면서 경수야, 경수야 하고 경수를 부르는 소리가 안방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경수는 대답이 없고 경수 아버지가 부랴부랴 뛰어갔다.
인혁은 쓸데없이 어딜 싸돌아다닌겨? 또 시작이가. 외삼촌 듣겠구만. 말은 들으라고 한 것이지럴. 그는 다른 날보다 더욱 긴장되어 몸을 움츠렸다. 명순이가 금방이라도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쳐들어올 것만 같아 방문 쪽을 줄곧 응시했다. 이놈의 손은 어딜 갔노? 노인네 방에 군불 좀 떼라카이. 벌써부터 무슨 군불이고? 아이쿠야, 물탱이 같은 인간하고는 도대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외삼촌한테 느닷없이 군불 인심을 쓰는 이유가 뭐고? 시끄럽다. 모르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면 되는 기라. 무슨 굿? 두고 보거라. 내 올겨울엔 무슨 일이 있어도 문간방하고 안방하고 바꾸고야 말긴 깨네. 미쳤나? 참말로 그따위 짓을 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기다. 이제는 그따위 협박 아무 수 없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나? 나보고 등신이라 하더라. 동네 사람? 누가? 니가 똑같은 것들 말이가? 하여튼 안방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끼지만 천벌을 면치 못할 끼다. 천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천벌인지 만벌인지 하나도 겁 안 난다. 답답한 인간하고는. 네 참말로 노인네를 볶아 죽일 기가. 노인네가 영창 대군인 줄 아나? 결국엔 마당에다 뭔가를 내던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방문 앞에 대고 무시라 노인네가 혼자서 크나큰 방을 차지하고 있으이 할 짓이야 이대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네가 작전을 펴는 모양인데 안방은 어림없다. 그리고 내 아들 영남이는 꼭 돌아올 끼구만.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내 방을 지킬 테다. 라고 응전했다. 생각해보면 명순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설득조로 나왔었다. 혼자 있는 노인네가 들녘같이 너른 방이 있으면 더 춥고 적적하다 아이요. 문간방에 누워있어 보이소. 노상 사람들 지나다니는 발자국 소리에다 이야기 소리도 듣고 얼마나 좋은 줄 아는겨?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기라예. 라고 할 때는 방을 내어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명순이 말대로 혼자 덩그러니 큰 방을 차지하고 앉아 아들 생각에 가슴을 갈래갈래 찢기보다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도 듣고 이야기 소리도 들으면서 누워 있으려니 했는데 정말 그 편이 좋을 거라고 여겼는데 친구들이 뒷방 늙은이란 말도 못 들었느냐고 다그치며 안방을 내주고 나면 명순이가 개 취급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한사코 말렸다. 다시 명순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을 것처럼 들려왔다. 보이소. 고무다라이 퍼뜩 가져오라 카이 뭐하는겨? 경수 이것도 말을 들어먹길 하나. 이 인간들은 아나 어른이나 모두 지 꼬라지를 모르는 기라. 라고 제 남편을 향해 화풀이를 하면서 가마솥 뚜껑을 떠르릉 떠르릉 여듣는 소리가 심장을 흔들었다. 사과는 향기를 바라며 썩어가기 시작했다. 경수가 미국 유학 가는 것을 조르기 위해 안방에 들렀다가 사과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코를 킁킁댔다. 할아버지, 사과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할시더. 사과가 썩어가고 있는 기라. 참말인겨. 방이 너무 따뜻하니 사과가 잘도 썩어가는구나. 아까워서 어짠겨. 아재가 보낸 사과를 왜 안 먹고 썩게 두는데요?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단다. 할아버지도 참. 아까우니까 썩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경수가 머리를 갸웃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사과 상자에서 썩어가는 사과 향기를 음미하며 사과는 다른 과일과 달리 썩어갈수록 향기롭다 하고 중얼거렸다. 이전에 가수원을 할 때도 그랬었다. 가을 그물에 딴 사과는
상품으로 별 가치가 없어 두고 먹다 보면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독에 썩기 시작한 사과를 숭숭 썰어 담아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뚜껑을 열면 그 신비로운 향기란 말로 형언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항아리를 가지러 광으로 나갔다. 항아리에 썩어가는 사과를 담을 작정이었다. 그러면 아들이 보내온 사과는 겨울 내내 곁에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봄까지도 그 향기를 꼭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내 썩어버린 사과처럼 기다림의 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과 상자를 끝까지 지켜낸 한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어떤 향기 하나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단지 버려진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랑의 마지막 지점에 대한 기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소설 향기를 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